예, 그러면 들레즈 캠프 영화 철학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미지 개념, 특히 운동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들레즈의 어떤 사유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예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부터는 이제 이어서 할 텐데요. 103 페이지 인제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 탈중심화의 방향성은 사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전개되어 있는 들레즈의 예술에 대한 논의에서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에서 들레즈는 철학과 예술 그리고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분야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카오스를 재단하는 평면들에 따라 세워집니다. 그중에 인제 철학은 그 내재성의 평면이고 어 예술 같은 경우는 구성의 평면이라고 이제 컴포지션, 구성의 평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어쨌건 각각의 평면들 위에 이제 철학은 개념이, 그다음에 예술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위에 인제 지각과 이 정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감각 구성물들이 인제 그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사실 그 들레즈 예술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그 논의를 보자면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래서 각각의 예술이나 과학이나 철학은 하나만으로는 이 카오스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카오스라는 무한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인제 들레즈는 예술과 과학이, 철학과 예술이, 철학과 과학이 서로 인제 조인트를 해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그나마 카오스라는 무한에 조금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카오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를 살펴본다면 밑에서 셋째 줄에 이 카오스는 철학과 과학 그리고 예술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론적인 원천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술과 철학이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내지는 지향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든 뭐 철학이든 과학이든 끊임없이 이 존재론적 원천을 조금 더 많이 파악하고 감당하고 사유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들레즈는 예술의 이 프로프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참 애매한데요. 아까 김재인 선생님 강의에서 보니까 인제 고유한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인제 그 명사형으로 사용이 돼서 예술의 고유한 것. 그러면 예술의 고유한 게 뭘까요? 특성이겠죠. 그래서 예술의 특성이라는 것을 들레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을 되찾고 복원하기 위해서 유한을 거쳐가는 것. 그러니까 유한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 무한을 되찾고 복원하는 것이 바로 예술의 특성 혹은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한으로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유한 중에서도 가장 협소한 인간이라는 그 중심성으로부터의 탈중심화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탈중심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중심을 벗어난다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화 이미지의 존재론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운동 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 그리고 그것의 존재론적 전제인 무한으로서의 카오스 쪽으로의 사유의 방향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즉 영화 이미지의 존재론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사유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강력하게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심화라고 하는 건 앞서 영화에서 그 지각 이미지를 뭐 기체적 지각, 액체적 지각, 고체적 지각 딱 느낌이 오시죠? 고체적 지각은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액체적 지각은 물 위에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둥실둥실, 기체적 지각은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분류, 그다음에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의 논의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협소하고 고정적인 이 중심을 벗어나는 그런 비인간화라고 하는 특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인간화라는 것도 바로 탈중심화라는 얘기하고 다른 말이 아닌 거죠. 이 비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각과 감각을 중심에 두는 어떤 유기적 재현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에게서 이 인간적인 하고 유기적인이라는 말이 거의 유사한 의미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어떤 재현 시스템이라고 하면 거기에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승전결, 인과관계에 따라서 어떤 뭐 사건들을 재현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누구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재현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비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랑시에르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시학의 몰락하고 연결해서 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랑시에르에게 시학이라는 것은 바로 미메시스 혹은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떤 재현의 우주 안에서 작품들을 지배하는 어떤 진리의 양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작품보다는 그 작품을 감각하는 사람이 이 관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점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랑시에르가 인제 들레즈의 미학을 유기성 비판과 재현의 거부라는 것으로 특징 짓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랑시에르 역시 들레즈 미학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레즈 예술로는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이 많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인제 그 썼던 논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요런 개념들 위주로 쓴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는 가장 최근이 들레즈 예술 철학에서 윤리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 탈중심화라고 하는 방향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들이 많으니까 철학이란 무엇인가 혹시 안 본 분이 계시면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레즈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영화에 대한 논의에서 유기적인 재현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감각 운동 도식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읽어 보신 분은 시네마를 조금이라도 펴 보신 분은 아마 감각 운동 도식이라는 이 개념을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네마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감각 운동 도식이에요. 이 도식이라고 하는 건 이것 역시 인제 베르그손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건데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졸업식 사진 뭐 이거 촬영할 때 예를 들면서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자기의 행위, 자기에게 이에 관심이 있는 것 쪽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감각 운동 도식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행위에 정향되어 있는가 따라서 지각이란 것은 행위의 유용성과 관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흔히 예전에 철학사에서 많이 나왔던 것처럼 지각을 사변적인 정신 활동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제 베르그손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들을 제시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감각 운동 도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감각, 지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뭘 위해서 받아들이냐? 혼자서 사변적인 사유하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지각한다라는 거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감각과 운동, 지각과 행위는 언제나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배 되게 고플 때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통닭 냄새하고 진짜 배고플 때 통닭 냄새와 짜장면 냄새가 나면 정신 못 차리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냄새만 정말 우리를 막 완전히 휘감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이 관심밖에는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봤었던 다른 것들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 길은 오로지 내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짜장면을 어디서 먹지? 집에 가서 시켜 먹을까?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들어가서 사 먹을까?' 뭐 이제 이런 기억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활동을 했었던 그런 거리로만 아마 우리에게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베르그손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주 행동과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사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베르그손이 정말 정말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바로 이 도식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인제 들레즈가 운동 이미지의 영화들을 여러 개의 이미지들로 인제 분류하게 됩니다. 그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감각 운동 도식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 운동 도식은 말하자면 영화적으로 표현하면 인과관계에 따른 어떤 액션과 리액션의 관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영화는 들레즈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예요, 솔직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과관계에 따라서 사건들이 아주 그 연수에 따라 딱 만들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주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영화? 들레즈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예요. 들레즈는 거기서 늘 벗어나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라이브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 감각 운동 도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화는요, 사실 운동 이미지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운동 이미지라는 말로 들레즈 자신도 우리에게 헷갈리게끔 하는데 그런 감각 운동 도식적인 영화들을 전부 다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감각 운동 도식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행위 이미지의 영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각 이미지와 정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각과 정감의 관계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받아들이는 거죠. 뭐 어떤 방식으로? 행위에 대한 나의 관심으로 이제 수많은 물건 중에 수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일부분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지각이에요. 그래서 그 지각은 인간의 행동에서는 늘 거의 대부분의 경우 행위로 바로 연장이 돼요. 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배고픈데 뭐가 있나?'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아주 빠르게 스캔하죠.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지금 먹을 만한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를 딱 포착하면 그거는 그냥 포착하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은 바로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맛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못 먹어요. 근데 나 배가 고파 죽겠어. 그러면 지각은 했는데 행위로 바로 이어지질 못하죠. 그때 그 간격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affe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정감이라고도 책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사실 affection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번역어들이 있는데 하여간 affection은 바로 그럴 때 그 간격에서 생겨나는 게 affection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는 지각과 affection과 그다음에 액션이 사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측면, 다른 측면, 우리의 이 활동의 이 측면과 저 측면을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화로 오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 도식을 가지고 와서 지각의 측면을 보다 강조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의 영화를 지각 이미지 영화. 그다음에 그 정감 어펙션 쪽을 강조해서 만든 게 정감 이미지 영화. 그다음에 행위 이미지 영화. 이렇게 다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그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지각 이미지와 정감 이미지는 인간에게서는 늘 행위하고 연관된 건데 영화에서는 그 연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론 한 가지 종류의 영화로만 이루어진 그런 영화는 거의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한 영화 중에도 이 부분은 뭐 행위 이미지를, 저 부분은 정감 이미지를, 저 부분은 지각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영화의 경우에는 지각 이미지나 정감 이미지가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은 가능해요.
그것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거의 지배적인 어떤 분위기로 나타나는 영화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각 영화에서의 지각 이미지, 정감 이미지, 행위 이미지와 베르그손 철학에서의 지각, 정감, 행위가 맺는 관계는 달라져요. 그래서 영화에서 훨씬 더 비유기적이고 탈인간 중심적이면서 그런 방식으로 인제 이 감각 운동 도식은 이미지들의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감각 운동 도식도 이게 영화로 오게 되면 훨씬 더 인간적인 중심성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정감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잔다르크의 순환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영화죠. 칼 드레이어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주로 정감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클로즈업 샷으로 영화 거의 전체가 클로즈업 샷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것보다는 저 주인공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로 표현되지 못하는 어떤 그 굉장히 모호한 감정들, 어떤 짜증, 분노 이렇게 구체화되기 이전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정감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클로즈업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건 정감 이미지가 아니라고 인제 들레즈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쨌건 이 영화 쪽으로 오면서 감각 운동 도식 역시 기준점으로 활용되고 각각의 분류되는 이미지들로 들어가 본다면 굉장히 많이 탈중심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베르 브레송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 소매치기라는 영화를 보면 손을 그 소매치기 하는 손들을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굉장히 많이 잡아 주는데요. 그래서 정감 이미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유기적인 어떤 사건들의 연쇄 이런 거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들레즈가 얘기하고 있는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나 이건 이제 지각 이미지의 대표적인 거죠. 브레송의 소매치기, 픽포켓 그다음에 칼 드레이어의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네마 두 권의 저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시간 이미지 영화에서는 이 감각 운동 도식이라고 하는 게 운동 이미지에서는 어떤 이미지들의 분류 기준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시간 이미지는 뭘로 등장을 하냐면 감각 운동 도식적인 영화가 그 감각 운동 도식이 내부에서부터 파열되면서 솟구쳐 오르는 어떤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감각 운동 도식은 여기에서는 시간 이미지의 영화에서는 비판의 대상이에요. 비판의 중거점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아 가지고 진짜 무슨 감각 운동 도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거의 저주의 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간 이미지에서는 진짜 끝도 없이 비판의 어떤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장하는 감각 운동 도식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 일단 아까 얼핏 얘기했던 것처럼 감각 운동 도식적으로 영화가 재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영화의 이미지, 사운드 그리고 서사를 결합한 어떤 유기적인 재현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인제 감각 운동 도식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 행위, 모델의 어떤 유기적인 중심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화의 요소들을 재현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행위 이미지의 영화는 고런 영화를 행위 이미지의 영화라고 했죠. 이 행위 이미지의 영화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유기적 재현 원리에 따른 이미지들의 구성을 통해 그 유기적이고 중심적인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이미지 영화에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감각 운동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도식적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거의 행위 이미지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기적 재현의 원리에 따른 이미지들의 구성을 통해서 아주 이 중심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일반적인 보통 인제 메인스트림 상업 영화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내용이나 장르는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다음에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그냥 주변 사람들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악당이거나. 근데 만약에 악당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주인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영화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선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영화를 봐요. 그런데 악당은 그런 설명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해 줬다면 우리가 그 악당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악당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고 대립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냥 관객들에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영화는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서사적으로 연결돼. 그래서 그게 멜로건 뭐 스릴러건 액션이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는 정상적이고 표본에 해당하는 그런 영화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아마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영화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거의 그런 영화를 보고 그렇지 않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던 프랑스마저도 현재는 거의 미국 영화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60 년대 이후 영화들은 사실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유럽 쪽에 마치 코카콜라처럼 보급되었던 미국 영화에 대한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그 계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벨바그 영화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대표적인 감독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고다르죠. 장르 고다르.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벨바그를 활짝 열어 젖힌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이 남자 주인공인 장폴 벨몽도가 미국 영화에 어떤 등장하는 미국 영화의 주인공들을 막 따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국 영화에 대한 어떤 반응, 거기에 대한 비판, 그로부터의 반작용, 이것과 달라지려는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네마에서의 현대 영화의 어떤 흐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영화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누벨바그 시절의 인제 영화들 같은 경우에 사실 행위 이미지의 영화인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사실은 성립된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굉장히 주요한 어떤 흐름인데 틀레즈에게서도 그런 주요한 흐름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활동했었던 까이에 디 시네마라고 하는 당시에 시네필들의 어떤 그 거의 성경 같은 영화 잡지 를 들레즈도 계속 읽으면서 사실은 그들과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제 행위 이미지의 영화 즉 감각 운동 도식적으로 이 재현되는 유기적으로 재현되는 영화들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들레즈 시네마에서 굉장히 아주 지배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요 방식을 보면 시간 이미지가 등장하는 지점도 그렇고 이 행위 이미지의 영화의 내부에서 파열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게 바로 감각 운동 도식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열되면서 등장하는 시간 이미지의 영화들은 얼핏 봤을 때 운동 이미지의 영화보다 진보된 혹은 우월한 그런 어떤 이미지들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제 굉장히 그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점이죠.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는 걸 제가 인제 밝히고 있는데요. 들레즈는 사실 서문에서부터 자기의 철학적 작업이 "이미지 분류학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 이미지에서 시간 이미지로의 이행이 발전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존재론적 시스템을 보면 발전 혹은 우월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영화사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의 이 영화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게 들레즈 자기가 말한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속에 내적 긴장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시네마는 매끈한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 여기저기에서 그 균열들이 굉장히 진짜 속출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균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도 어떤 이론적인 긴장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감각 운동 도식이 파열되면서 운동에서 시간으로 이행된다라는 이야기가 점차 인간 중심성을 벗어나는 어떤 탈중심화 그리고 비인간화의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들레즈의 영화 철학에서 영화적 사유라고 하는 건 탈중심화와 비인간화 경향을 통해서 영화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 무한으로서의 실제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사유의 창조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탈중심화와 비인간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네마에서의 탄영토화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들레즈가 청개의 구원의 결론 부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탄영토화라는 것은 누군가가 영토를 떠나는 운동이고 그것은 도주선의 작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영토란 개념적이고 언어학적, 사회적 혹은 정서적인 시스템 등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든 다 가능해요. 근데 대조적으로 재영토화라고 하는 것은 탈영토화된 요소들이 재결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배치나 낡은 배치의 변형의 구성체에서의 새로운 관계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들을 지칭하면서 어떤 종류의 체계이건 간에 체계는 언제나 탈영토화의 벡터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탈영토화는 언제나 그의 상관관계에 있는 재영토화들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탄력토화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아마 다른 수업에서 더 잘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탄력토화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선 우리가 시네마를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탄력토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건이나 과정의 성격을 판단하는 어떤 기술적인 언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의 어떤 탄력토화의 규범적인 성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폴 페이튼 도 보면 들레즈의 그 정치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 규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즈 브라이도티하고 파트리시아 크리스터스가 같이 편집한 이 책에서도 들레즈와 함께 노머티비티를 다시 인제 하기라는 이 책에서도 사실 이 노머티브 한 어떤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탄력토화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들레즈의 그래서 규범성이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을 되찾고 복원하기 위해 유한을 거쳐가는 것이라는 예술의 특성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술은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탄력토화를 통해서 실제를 대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영화는 유기적 재현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감각 운동 도식으로부터 부단히 탄력토화해야만 해요. 프레임의 차원이든 쇼트와 쇼트의 연결 차원이든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이든 서사의 차원에서든 끊임없이 부단히 탄력토화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 이미지의 탈중심성이 바로 이미지 자체가 그냥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자체가 인간이 본 지각보다는 탈중심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의 탄력도의 아주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미지들 결합, 이미지 사운드의 결합, 서사의 형성 이런 것들이 다시금 탈중심화되었던 이미지를 다시금 이 인과관계에 종속시키면서 재영토화에 포획당하는 부정적 탈영토화의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화의 탈영토화는 탈중심적 영화적 지각에서 출발해서 이미지 사운드 내러티브의 결합 과정이 감각 운동 도식적 재현 시스템을 벗어나서 실제에 대한 사유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으로서의 탈영토화라고 하는 규범성은 가치들의 창조에 있어서의 어떤 내재적인 윤리적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저거는 아마 브라이도치가 얘기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 운동 도식적 재현의 거부는 단지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거부의 의미만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질적 의미는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탈영토화로의 방향을 함축하는 것이고, 이는 무한한 실제를 대면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실제에 대한 사유를 생산하는 것까지 함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영토화가 함축하는 이러한 규범적 방향성이 바로 들레즈가 시네마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되어 있는, 쫙 그냥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이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시네마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화의 탈영토화의 의미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계기가 바로 행위 이미지의 붕괴에서 시간 이미지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각 운동 도식에 종속되어 있는 행위 이미지 영화는 거의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으로 인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클리셰, 즉 판에 박힌 이미지를 계속 재생산해서 이 클리셰들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유를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합니다.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그 수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들이 바로 이런 행위 이미지의 영화들이고, 이런 영화들이 사실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요, 대부분의 관객들에게 이러한 영화들이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영화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통념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원인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얼핏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사실 그전까지는 유럽 영화가 굉장히 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마치 코카콜라 전 세계에 뿌리듯이 헐리우드 영화들이 유럽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게 표준적인 영화로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미국과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제국주의적인 이 세계화의 흐름하고 관련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정상성, 영화에서의 정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일단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인제 사회적, 역사적 원인 깔고 영화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부분 특정한 방식으로 영토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영화는 모름지기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통념이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란 모름지기 시청각적인 쾌락을 주는 이미지들이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주어져야 되고, 이야기, 서사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떤 관객이라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들을 깔고 있어요. 좋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웬만한 사람이 봤을 때 그러네.' 그러고 감동받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밌는 건요, 어려운 철학책 읽으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려운 현대 미술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아 내가 몰라서 저게 이해가 안 가는구나. 내가 미술사를 몰라서 혹은 뭐 철학을 공부를 별로 안 해서 내가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화를 내요. '뭐야 영화가. 꼭 영화를 꼭 저렇게 만들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이건 뭐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아닌 사람이고 별로 다르지 않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대한 통념 혹은 표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락거리는 우리에게 감동과 눈물을 동반하고 되게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어쨌건 전복적인 사유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레즈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영화를 통해서 사유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존의 영화에 대한 인식과 통념을 전복시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유하라. 이것이 바로 사유의 전복적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각 운동 도식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기존의 통념이라고 하는 영토에서 이제 벗어나서 탈영토화하라라고 하는 의미까지를 역시 함축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 이미지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통념에서 탈영토화해서 감각 운동적인 재현의 방식으로 영화 이미지들이 이 무한인 실제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클리셰들로부터 진정한 이미지를 뽑아낼 것, 끄집어낼 것. 이게 원어로 하면 아하쉐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어떤 규범적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진정한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영화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시간과 사유를 통해서 보이는 것 너머의 더 깊은 생명적 직관으로부터 솟구치는 거대한 힘들을 포착하는 것이다라고 들레즈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듯 시간 이미지 영화의 체계에서 탈영토화라고 하는 것들은 감각 운동적 이미지들의 연쇄를 파열시키고 이 파열된 간격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비선형적 시간의 흐름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미지의 탈영토화는 결국 비선형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쪽으로 운동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책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레즈의 영화 철학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이 감각 운동 도식의 붕괴와 더불어서 현대 영화 혹은 시간 이미지의 영화로 이제 이행하게 되면서 시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돼요. 그래서 1 권에서는 운동과 지속도 인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지속이 이제 재현되는 간접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만 재현되는 시간들이 1 권에서는 계속 등장을 했고 2 권을 가게 되면 베르그손의 이제 비선형적인 시간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 본격적인 시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디가 겹치냐면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에 나와 있는 시간 철학과 그다음에 차이와 반복의 2 장에서 그 대자적 종합 그쪽 챕터에서 나오는 논의, 그다음에 시간 이미지에서 나오는 논의, 그다음에 김재인 선생님이 번역하신 베르그손주의에 나오는 그 논의가 다 유사하게 겹쳐요. 그래서 이제 시간 이미지를 읽으려면 차이와 반복도 2 장은 최소한 읽어야 되고 베르그손주의는 굉장히 열심히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난이도는 차이와 반복이 제일 어려워요. 어쨌건 그 논의들을 통해서 인제 시간에 대한 논의가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 비선형적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왜 들레즈는 다루어야만 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화 이미지는 굉장히 '현재적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내 눈앞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펼쳐지잖아요. 예전에 홍대 쪽에 어떤 카페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하얀 벽면에 오드리 헵번의 흑백 영화만을 계속 틀어 놓던 카페가 있었어요. 그 흑백 영화 속에 오드리 헵번은 너무나 아름다운 아주 젊은 오드리 헵번이 거기에서 언제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내 눈앞에서 너무너무 생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이미지는 현재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짐작하기 쉽습니다. 특히 행위 이미지의 영화의 경우에는 상황의 이 상황들의 연쇄가 어떤 선형적인 리니어란 현재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성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행위 이미지 영화 소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준적인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의 경우에는 '영화의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현재들의 연속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그 표준적인 영화들을 생각하자면 되게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들레즈는 이런 통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다르 얘기를 인용한 건데 "현재란 나쁜 영화를 제외하고는 결코 영화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이미지가 현재를 보여줄 경우에 그 영화는 나쁜 영화고 좋은 영화들은 현재가 아니라 다른 시간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들레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와 현재에 사로잡히지 않은 현재, 이전의 현재에 환원되지 않는 과거, 이제 오게 될 현재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한 이 리니어란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현재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각각의 현재는 과거, 미래와 공존하고 이 과거와 미래 없이 현재란 그 자체로 지나갈 수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인제 지적을 하면서 영화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현재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들레즈는 현재의 이미지와 공존하는 이 과거와 미래를 포착해서 이전의 것과 이후인 것을 영화화할 것이라고 영화가 도대체 뭘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전과 이후를 보여줄 것. 그래서 이 이미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공존하고 왜? 이미지가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독립하는 실제적인 거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공존하고 그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 자체로서의 이전과 이후에 도달할 것. 즉 시간의 직접적 현시에 이를 것. 시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이를 것을 요구합니다. 영화가 보여줘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과 이후 뭐 그다음에 직접적 현실 이게 바로 이 이게 직접적인 시간 이미지라고 들레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 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전부 다가 간접적인 시간 이미지고요, 운동 이미지는. 그다음에 시간 이미지 책으로 넘어가도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등장을 해요. 아마 책을 보신 분은 익숙하시겠지만 회상 이미지, 크리스탈 이미지, 꿈 이미지, 세계 이미지 막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직접적 시간 이미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고 뭐 크리스탈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이 시간, 직접적 시간에 다가갈 수 있는 인식적인 통로는 되지만 그거 자체가 직접적 시간 이미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러한 직접적 시간 이미지가 이미지와 공존하고 있는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시네마에서 시간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건 실제에 대한 사유, 존재에 대한 사유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제 너무 시간 얘기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논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도 사실 저도 되게 '쉽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제 그 논의만을 그냥 설명하게 되면 '도대체 이걸 갖고 뭐 하자는 건데 여기에서 시간 이미지가 도출된다.'라고 하면 '그래 도출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자고?'라는 생각이 자꾸 인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식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사실 들레즈에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실제에 대한 사유이고 존재에 대한 사유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재론적 사유를 함축한다라는 이야기를 인제 들레즈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감각 운동 도식에 의해서 영토화된 어떤 현재의 시간성만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아니라 이런 그런 영화들로부터 우리가 자꾸만 현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대해서 인제 비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현재의 견지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논의들을 인제 펼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유명한 그 시간의 4 가지 역설 이제 베르그손이 얘기한 거를 가지고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 베르그손주의 그다음에 시네마에서 전개하고 있는 그 시간의 4 가지 역설 요 밑에 나오죠. 과거와 현재의 동시성 뭐 공존성 어쩌고 과거의 선제성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직접적인 시간 이미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정말 한 시간은 저한테 더 주셔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설명을 못 하지만 어쨌건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지금 시네마에서 들레즈가 계속해서 이 사유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이 실제의 모습이 결국 뭐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한다면 이제 1 권부터 쭉 훑자면은요. 지속에 움직이는 단면들인 운동 이미지들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운동 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은 지속에 참여하고 있는 무한한 물질적 우주이고, 이 물질적 우주의 평면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속의 한 움직이는 단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평면은 무한히 거대한 단면이지만 무한한 시간의 흐름에서 절단해낸 하나의 단면이라고 들레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비선형적 시간 속에 펼쳐진 물질의 우주가 들레즈가 바로 바라보고 있는 실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는 끊임없는 변화와 창조가 일어나는 발생하는 비유기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한 생명으로서의 실제를 사유하는 것이 바로 예술과 철학에게 주어진 규범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영토화는 끊임없이 탄영토화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화의 본질로서의 사유의 작용은 영화의 메커니즘에서의 어떤 영토화 작용, 그다음에 영화 이미지에 대한 통념이나 습관으로서의 영토화, 그리고 이와 연관된 현재성 중심의 영토화를 부단히 탈영토화해야만 하는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탈영토화 운동의 방향은 결국 실제에 대한 사유의 창조라는 그런 목적을 향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간 이미지의 사유에 함축되어 있는 규범적 요구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그 시네마 읽으면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로 철학과 출신의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지 이해는 되는데 부분적으로 영화 갖고 얘기하는 데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영화 쪽 친구들은 영화 가지고 부분 얘기하는 거는 뭔지 다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려요. 그런데 인제 시간 이미지의 사유에 함축되어 있는, 여기서 인제 제가 1-2 권을 다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 시간 이미지 사유에 함축되어 있는 규범적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제 이건 제가 해석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알게 된다면 그 두 권의 책 속에서 '길을 잃는 경우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제 이 시네마에서 이 탄영투하 운동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대표적인 사례로 크리스탈 이미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 이미지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크리스탈 이미지일 거예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거울 이미지고요. 그래서 거울 이미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들레즈에 따르면 이 크리스탈 이미지라는 것은 인식의 질서에서는 직접적 시간 이미지에 앞서고, 존재의 질서에서는 더 근원적인 직접적 시간 이미지가 이 크리스탈 이미지를 통과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론적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로는 아주 다양한 뭐 시간 이미지의 묘사와 서사에서 시각적인 방식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레즈의 시간 이미지를 가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영화가 그 상하이에서 온 여인이라고 하는, 누구죠? 오손 웰즈의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영화를 안 봤어도. 거울방 있죠. 영화에서 인제 그런 장면들 되게 많이 나오죠. 거울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방에 이제 두 인물이 있다. 그러면 서로가 인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게 진짠 줄 알고 총을 겨누는데 아니야. 저게 진짠 줄 알고 겨누는데 아니야. 쏴 보면 그냥 거울만 부서지는 그런 종류의 것들 있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이미지가 진짠지 아니면 반영된 반사된 이미지인지, 그래서 여기 표현으로 하자면 이게 과연 현실적인 이미지인지 혹은
그것의 잠재적인 이미지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인제 이 시간 이미지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거울을 보고 있는데 구분이 된다. '아 저게 반사상이고 이게 진짜야.' 그럼 그건 거울 이미지는 아니에요. 구분 안 되게 인제 포착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제 설명을 하면서 이 주의 도식, 베르그손이 제시하고 있는 요거예요, 주의 도식. 요게 O가 오브젝트예요. 대상. 그다음에 A가 대상을 뒤덮고 있는 즉각적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성으로 얘기하면 O는 현재이고 A는 과거예요. 그래서 요 OA,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할 때 바로 지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한다라는 거 아까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적인 어떤 행위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무언가를 지각하게 된다고 그랬죠. 사변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지각할 때 예를 들면 막 목이 말라. 목이 마른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물을 갖다 놨어요. 이 물을 이렇게 마시면 이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얘를 지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마치 부시맨에게 콜라병이 떨어지면 그게 뭐 하는 물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바로 대상을 뒤덮고 있는 즉각적인 기억이 결합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지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점은 아주 현재적이지만 동시에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포개어져 있는, 동시에 그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도식을 인제 베르그송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들레즈가 가지고 와서 바로 요 부분 있죠. AO라고 하는 가장 작은 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저거 물병 마시면 돼."라고 할 때 거기에는 내가 이 뭔가를 떠올린다, 기억을 떠올린다라는 의식조차가 없어요. 나의 모든 행위에는 그냥 기억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저기 물 있네. 마셔야지.'라고 지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내가 이 수많은 이미지들 중에 일부를 지금 선택해서 지각하는 것과 거기에 함께 있는 기억의 내용을 식별해낼 수 있느냐. 분명히 서로 하나는 현재, 하나는 과거, 완전히 서로 다른 어떤 시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두 개가 식별할 수 없게끔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공존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크리스탈 이미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화에서 인제 지각과 기억, 실제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쫓고 어떤 식별 불가능성의 지점 주위에서 서로에게 환원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별 불가능성의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시간에, 예를 들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희한한 시간을,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시간을 우리가 사유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이 바로 현실태적 이미지와 잠재태적 이미지의 합생, 현실적이며 동시에 잠재적인 이미지로 구성된 가장 작은 회로이다라고 인제 들레즈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누군가의 어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혹 헷갈려서 구분 못 해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구조 자체가 이거는 식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도식을 통해서 사실은 회상 이미지, 꿈 이미지, 세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직접적인 시간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를 논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미지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이제 주의 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기준점과 논거로서의 이 위상을 가지게 돼요. 크리스탈 이미지, 이 핵심 요 AO에 해당되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혼동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토화의 맥락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혼동을 생각을 해 본다면 '과거가 현재와 공존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영화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과연 과거가 현재를 엄습할까? 혹은 인제 특히 유럽 영화들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상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혼동, 그러면 막 루이스 부니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완전 이상해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사실 영화에서처럼 그렇게까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혼란스러운 걸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 심지어 인제 과장으로까지 느껴지게 하는 이 크리스탈 이미지의 식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개념. '아 영화에서나 저렇게 그렇지 우리 현실에선 저렇지 않아.'라고 얘기할 때 그 현실 개념을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개념으로부터 탄력토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크리스탈 이미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 유용성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이런 것들을 아주 굳건한 현실이라고 말하죠. "넌 현실을 몰라." 어른들이 얘기할 때. 물론 인제 저도 인제 어른이 됐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도대체 현실이 뭘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개념 역시 '영토화된 하나의 고안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들레즈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그러한 세계는 단지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것일 뿐 그것이 우리가 대면해야 할 실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들레즈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레즈에게 크리스탈 이미지가 기반하는 그 시간 철학적 논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 이미지의 구조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역시 하나의 고안물일 뿐이므로 굳건하게 억압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바꾸고 싶다면 그로부터 탄력토하여 다른 다양한 현실을 고안하라라고 하는 실천적인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현실들이 영화를 통해서 고안해 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영화는 다양한 현실들, 다양한 실제들의 측면들과 이 관점들을 생산을 해내면서 관객에게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기호, 그러니까 이건 프루스트와 기호들에도 인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기호에 대한 이야기가 사유를 강제하는 게 바로 기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그런 기호들을, 그런 영화적 기호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산을 하면서 이런 강요된 사유를 통해서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틀과 시스템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어떤 단 하나의 우리가 소위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평평하고 딱딱하고 한 겹짜리의 그런 영토화된 현실로부터 우리가 탈영토화해서 다층적인 풍성함과 변형의 유연성을 가진 실제 모습을 대면하고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현실들을 창안해 볼 수 있는 전복적인 사유를 하라라고 들레즈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영화를 바라본다면 영화가 이 시네마에서 얘기되는 이런 논의들이 단순히 존재론적이고 미학적이기만 한 사유 혹은 시간에 대한 아주 사변적인 어떤 철학에만 그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시네마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요. 예. 철학과 영화의 유일한 목적은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 것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본다라는 것은 기존의 영토화된 사유와 시각으로부터 우리가 탈영토화해서 새로운 사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유의 창조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아주 좋은 힘, 즉 니체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 좋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영화가 이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사유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유를 창조한다면 그러한 생성과 창조는 우리의 생의 역량을 상승시키는 아주 좋은 힘이 되고 우리 존재에 생성하고 변형될 수 있는 생의 역량을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영화적 사유의 탄력토화와 관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인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 시네마의 부단한 탄력토화로서의 영화 철학적 사유는 그 생성과 창조의 역능과 관련해서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이 노마티비티를 그 함축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이 시네마 두 권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아마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들레즈 캠프 실시간 수업에서 우리가 함께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